불량 학생이 공부한다고 갑자기 1등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난 누가 시험지를 빼돌린 게 아닐까 싶어. 아니면 선생님이 봐준다든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원룸에서 이소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12평 남짓한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다. 할머니 김영옥이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소윤아, 오늘 일 어땠니? 80줄의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불편한 다리를 절며 물었다. 소윤의 부모는 그녀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할머니만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냥요, 할머니. 소윤은 기름 냄새가 밴 교복을 벗으며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도 방과 후 5시간 동안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했다. 기름 냄새와 소음이 가득한 주방에서 뜻없이 쌓이는 그릇들을 씻고 뜨거운 짜장면 그릇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다. 시급 1,600원으로 하루에 8,000원. 한 달이면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원룸 월세 12만 원을 내고 나면 할머니 병원비와 쌀값, 전기료로 빠듯했다. 가끔 할머니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날이 있을 때면 소윤은 가슴이 아팠다. 고등학교 2학년인 소윤은 학교에서 불량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기일수였고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검은색으로 염색한 머리와 다소 거친 말투.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녀를 문제아로 여겼다. 이소윤, 또 숙제 안 해왔지? 너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담임교사의 날선 질문에 소윤은 창밖만 바라봤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4시간밖에 못 잔다고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다. 쉬는 시간에도 소윤은 혼자였다. 친구들은 PC방과 노래방, 학원 얘기로 분주했지만 소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치였다.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았고 가끔 급식비가 없어서 보건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거칠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소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늘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 생활에서 벗어날 거야.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소윤은 멀리 보이는 시내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다르게 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 있지?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으며 소윤은 언젠가 자신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오후 4시 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 평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갑작스럽게 멈췄다. 한 중년 남성이 벤치에서 일어서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어떡해.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의사 없어? 사람들은 우왕좌왕했다. 대부분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한 학생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나왔다. 김소윤이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공기가 통하게 해주세요. 소윤의 목소리는 평소 교실에서 들던 것과는 달랐다. 떨림 없이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죠?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치는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설명하는 소윤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평소 문제만 일으킨다고 소문난 그 학생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맥박을 확인해 봐야겠어. 갑자기 들린 낮은 목소리에 소윤이 고개를 들었다.
수학 교사 박도연이 런닝복 차림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방과 후 조깅을 하던 중이었던 모양이다. 선생님. 소윤이 반갑게 외쳤다. 119 불렀어요. 3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도연은 소윤의 신속한 대응에 놀라며 환자에게 다가갔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한 후 그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소윤아, 사람들 더 물러나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내 가방에서 수건 꺼내와. 네. 소윤은 도연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구경꾼들을 정리하고 환자의 머리 아래 수건을 받쳐주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도연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했다. 15분 후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나서야 주변이 조용해졌다. 소윤아, 정말 잘했다. 도연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 소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평소 교실에서 산만하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여겨졌던 이 학생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무구보다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까지 소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을까?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수학 시간, 도연은 평소와 달리 소윤의 자리를 자주 의식했다. 여전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딴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업이 끝난 후 도연은 소윤을 불러 세웠다. 김소윤 잠깐 남아있어. 교실이 텅 비자 도연이 입을 열었다. 어제 일 말인데 정말 놀랐다. 내가 그렇게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줄 몰랐어. 소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당연한 거 한 건데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거야.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넌 옳은 일이 뭔지 알고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 그런데 왜 공부에는 그 힘을 쓰지 않지? 소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생님도 결국 똑같네요. 공부 얘기밖에 안 하시는군요. 아니다. 난 성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넌 머리는 정말 좋아. 어제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판단력, 순발력, 리더십 그 모든 게 재능이야. 근데 정작 그 힘을 쓸 데를 잘못 고르고 있는 것 같아. 소윤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매려 했다. 잠깐. 도연이 말을 이어갔다. 난 네가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만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너 자신이 포기하지 말았으면 해.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너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 말은 소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교실을 나갔다.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저는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소윤의 중얼거림이 복도로 사라졌다. 그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윤은 침대에 누워 도연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네 모습을. 소윤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책가방을 열었다. 구겨진 프린트들과 연필 부스러기들 사이에서 수학 교과서를 꺼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펼치는 책이었다. 모르는 내용투성이었지만 어제 응급 상황에서 느꼈던 그 집중력을 기억하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해보자. 소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연필을 잡았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 작은 도전이었다. 2주 후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소윤 수학 98점 반 1등.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평소 수업 시간에 자던 소윤이 반 1등이라니.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진짜야? 소윤이가?
어떻게 갑자기? 하지만 놀라움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이상하지 않아? 최설인이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원래 불량 학생이던 애가 갑자기 1등이라니? 설인의 말은 교실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시험 문제를 미리 본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대신 봐준 거거나? 점심시간. 설인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다. 불량 학생이 공부한다고 갑자기 1등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난 누가 시험지를 빼돌린 게 아닐까 싶어. 아니면 선생님이 봐준다든지. 소유는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포크를 놓았다. 억울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일을 마치고 와서도 새벽까지 문제를 풀었다. 손가락에는 연필 굳은 살이 생겼고 눈은 빨갛게 충혈됐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다. 교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파악한 그가 입을 열었다. 다들 모여봐.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도현이 말했다. 소윤이 성적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이번 시험 성적은 정정당당한 결과야. 소윤은 문제를 빼돌린 적이 없다. 설인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가 직접 지켜봤거든. 도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매일 새벽까지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 소윤이 혼자 공부하고 있었지. 책상 위에는 빼곡히 풀린 문제들이 있었고 그 성적은 노력의 결과야.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소윤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던 소윤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김소윤 학생이죠?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소윤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소윤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유일한 가족이자 유일한 지지자였다. 장례를 치른 후 혼자가 된 소윤은 텅 빈 집에서 울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설인의 조롱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보여줄 거야.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의사가 되어 다른 가족들은 이런 고통을 덜 겪게 해줄 거야. 할머니 장례 후 일주일. 소윤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현은 매일 소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걱정했다. 그녀가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 버린 건 아닐까. 마침내 소윤이 학교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소윤이 교무실로 찾아왔다. 선생님,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소윤은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 공부할게요. 제대로 해볼래요. 소윤아,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무리하지 마. 힘든 일을 겪었으니 천천히. 아니에요. 소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해요. 이제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도현은 소윤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진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좋아, 그럼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그날부터 소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7시 등교, 점심시간에도 공부. 강과 후에는 도현의 개별 지도를 받았다. 방과 후 식당 아르바이트는 계속해야 했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졸음과 피로에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 일쑤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해? 같은 반 친구가 물었다. 해야 할 이유가 생겼어. 소윤은 간단히 답했다. 최설이는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있지만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하지만 소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철인의 말이 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다음 시험에서 소유는 전 과목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노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정말 대단해. 도연이 성적표를 보며 말했다. 이런 속도라면 아직 멀었어요. 소윤이 겸손하게 답했다. 서울대 의대까지는 정말 멀었어요. 도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교실 뒤에서 잠만 자던 문제 학생이 이제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 천천히 해도 돼. 내가 가진 잠재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날 밤 식당에서 일하는 소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손님이 없는 틈틈이 영어 단어를 외웠고 쉬는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할머니의 부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방황하는 불량 학생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명의 학생이 되어 있었다. 7년 후 이소윤 의사 선생님, 응급실로 와 주세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방송의 소윤은 빠른 걸음으로 응급실로 향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그녀의 모습은 고등학교 시절과는 전혀 달랐다. 어떤 환자인가요? 소윤이 간호사에게 물었다. 50대 남성.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가족도 연락이 안 되고 소윤은 주저없이 환자에게 다가갔다. 순간 기시감이 들었다. 7년 전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그 환자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응급처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비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요. 동료 의사가 망설였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그런 환자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몇 시간 후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가난한 일용직 근로자였지만 소윤은 그를 가장 세심하게 돌봤다. 선생님, 환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료비가 걱정돼요. 돈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병원에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은 진짜 우리 편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윤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듣던 말이었다. 할머니, 저 이제 진짜 다르게 살고 있어요. 소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퇴근길. 소윤은 모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우연히 박도현과 마주쳤다. 이제 교감이 된 그는 소윤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소윤아,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의사가 된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하다. 어떤 의사가 되었어? 응급의학과에서 일해요. 주로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소윤이 수줍게 답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시 너다운 선택이야. 기억나? 예전에 내가 했던 말? 소윤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넌 머리는 좋은데 정작 그 힘을 쓸 때를 잘못 고르고 있지 않니?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네, 기억해요. 소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너 스스로 바꾼 거야. 난 그냥 가능성을 봤을 뿐이야. 저녁 무렵 소윤은 할머니의 산소 앞에 섰다.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의사 되었어요.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소윤. 한때는 불량 학생으로 불리며 방황했던 소녀. 그러나 그녀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다짐을 끝내 다르게 살아낸 이야기로 바꿔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계속 써지고 있었다.